홍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무더운 여름이 가고 드디어 가을이 왔네요. 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낮에는 역시 덥습니다. 상당히. 네, 오늘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베이징 천안문에서 있었는데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80주년 전승절이라는 게 뭐냐? 일본에서 해방이 된 그 날을 우리는 8월 15일인데 중국은 9월 3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걸 하다 보면은 항일투쟁 역사를 잠깐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중국에서 항일투쟁을 하면서 처음에는 남방에서 먼저 많이 시작했습니다. 주요 인물들, 마오쩌둥, 주올레, 이런 사람들이 양자강 이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쪽으로 이게 우회해서 몽골 아래에 있는 연안까지 그리 이동을 했는데 2만 5천리 대장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마중 나온 사람이 희중신, 시진핑의 아버지였죠. 그래서 왜 그쪽으로 이동을 했냐 하면은 몽골이라든가 그것은 산악지대고 그 후방에는 그 소련이 있었죠. 네, 근데 저쪽 남방에는 뭐 밀리면 뭐 베트남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바다에 연접해 있어가지고 그 전략상으로 좋지 않으니까 그 갔는데 그 북방에 정착해서 항해투쟁한 그 부대를 팔로군, 그 남방에 그대로 남았던 부대를 신사군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항일 투쟁은 팔로군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팔로군이 나중에 장제스 군대를 대만으로 몰아넣은 게 팔로군입니다. 근데 우리 조선혁명도 마오쩌둥 팔로군 부대와 연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김원봉 씨가 의열단을 창립을 하고 항일투쟁을 가열차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힘이 약하고 보니까 의열단을 해체하고 김원봉은 충칭에 있는 김구 중심의 임시정부를 찾아갔고요. 나머지 주요 인사들은 마오쩌둥 그 연안으로 찾아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쪽 주요 인물들 보면은 포병사령관으로 유명한 무정, 그 다음에 이제 윤세주, 그 다음에 허정숙, 국어학자 김두봉, 최창익,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조선의용대라고 했습니다. 규모가 좀 작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커진 게 이제 의용군. 나중에는 국共내전 할 때는 거의 10만 명 이상의 조선족 청년들이 대거 입대를 해가지고 혁혁한 중국 혁명에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반소탕전, 석가장 전투 이런 데서 윤세주 선생님이 전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률선 선생님이 아주 음악으로 유명한데 팔로군 행진곡, 이것이 이제 중국 인민군 공식 군가로 채택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안송 이런 걸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투를 했어요. 전투를 했는데 중국 공산당 측에서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조선 청년들이 일본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전투를 하지 말고 포스터를 붙인다든가 음악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선전선동을 주로 담당을 시켰습니다. 이제 해방이 돼서 북으로 갔죠. 이 사람들이. 북으로 가서 이제 김일성 정권하고 권력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도 있어요. 나중에 복건성, 지금의 이제 뿌전성이라고 그러죠. 그 대만과 마주 바라보는 성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항하를 건너서 양자강을 건너서 3개 사단이 거기까지 진출했습니다. 이게 중국군 팔로군 부대에서도 최선봉 부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대가 49년에 이제 중국 장제스를 몰아냈고 중국 공화인민국이 창건이 되죠. 그래서 이 부대들이 조선인민군 복장을 연만 받고 있고 이 3개 다 조선인민군에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이 돼갖고 6.25 전쟁 때 서울해방전투, 또 대전해방전투 이렇게 용명을 떨쳤는데 낙동강 전선에서 미군 폭격에 의해서 다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전전투에 보면은 그 띈 소장 회고록에 보면은 세상에 저렇게 용명한 부대는 처음 봤다 그렇게 써있더군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대개 전선이 정해져 있는데 앞에는 모병, 뒤에는 포병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거 없다 이겁니다. 주식박적으로 그냥 밀고 들어오는데 탱크가 들어오는데 그 탱크 잡는 대전차 무기를 자꾸 쏘라 해도 병사들이 쏠 엄두도 못 내고 있어서 자기가 쏴서 탱크 한 대를 부셨다 그런 얘기도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미군 부대 지휘관 거기를 탱크 한 대가 들어왔는데 그 벽을 갖다 그냥 빡치기로 그냥 밀고 들어와서 자기 그게 아니는 생각하지도 않고 막 들어와서 저 기관총을 난사해가지고 지휘관들이 많이 죽었다는 얘기도 써 있고 그 다음에 뭐 군홧발도 그냥 신발이 다 벗겨져 가지고 그냥 도망가기 바쁘고 참 전선이 뒤죽박죽 돼갖고 그런 전투는 처음 벌여봤다 그런 얘기가 써 있더라고. 나중에 이 사람이 무주에서 포로로 잡혔죠. 포로로 잡혀갖고 이제 북한에 이제 송환이 돼갖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팔로군 아까 그 부대 중에 인민군에 편입된 이
부대가 다 괴멸돼가지고 중국의 연안파가 왜 힘이 약해졌냐면 자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무장 세력, 군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군대가 이거 없어져 버리니까 나중에는 전쟁이 끝나고 종파 사건으로 인해서 다 수청이 됐습니다. 다 수청이 되고 다 죽음을 면치 못했는데 다행히도 정일선 선생은 살아났어요. 중국으로 갔습니다. 다시 어떻게 갔냐? 그 합창단 중에 한금단이라는 소프라노 여가수하고 그 연애를 하니까 그 띵시송 정설송이라고 하는 그 정일송의 부인이 그 주얼레의 수양딸이라고 합니다. 편지를 썼어요. 응? 다시 중국으로 보내달라고. 남편이 이제 바람 폈다는 얘기는 어떻게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주얼레가 김일성 수상한테 보내달라. 이게 편지가 와가지고, 이게 흔쾌히 허락을 해서 저희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에 그 하얼빈에 있었던가 봐요. 그 저희 정일성 기념관은 그 하얼빈에 있습니다. 안중근 기념관도 하얼빈에 있고요. 그래서 하얼빈에 가면은 거기 한번 둘러보십시오. 저는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근데 정일성 선생님이 그 항일투쟁 37년도에 작곡한 게 중국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연안송을 작곡해갖고 많은 중국 청년들이 연안으로 몰려들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항일투쟁에 참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팔록을 행진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 첫 번째 곡이 지금 전승절 기념식에 반드시 울려 퍼지는 중국인민군 해방군가 겁니다. 어제 그 노래 한번 잠깐 짚어볼까요? 그 노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대우는 태양을 향한다. 우리는 조국의 대지를 밟으며 민족의 희망을 어깨에 짊어지고 백전백승의 역량이다. 우리는 노동자 농민의 제자요 불패하지 않는 백전백승의 역량이다. 반동파 무리들을 다 소멸해서 마오쩌둥의 깃발을 높이 휘날리자. 들어라 나팔소리 울리는 바람을, 들어라 혁명의 쟁쟁한 노래소리를. 동무들아 발을 맞춰 조국 해방의 전장으로 나가자. 동무들아 발을 맞춰 변방으로 나가자. 휴 승리를 이룰 때까지 조국 해방을 위하여 앞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샹천我们的丢向太阳，就踏着祖国的大地，贴补着民族的希望。我们是这不可战胜的力量，我们是光荣的子弟，我们是人民的武将。中为这绝不这不英勇战斗，直到把反动派消灭干净。毛泽东提起就高高炮亮，听放在无效气翱翔，听革命歌声多嘹亮。同志们，同志不把奔向前方的战场，同志们，同志不把奔着祖国的边疆。向前，我们的敌我像太阳，像去后的像你，像建国的解放。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제 4개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인도까지 5개 나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입장입니다. 미국은 땀을 잊어가지고 제조업이 많이 후퇴됐죠. 네. 힘들고 3D 업종 이런 거 안 한다 이겁니다. 금융으로 주로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조선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조선과 전쟁이 끝난 거 아니고 휴전하고 있죠.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핵을 갖다가 완성을 했는데, 핵을 완성이라고 하면은 투발수단, ICBM, 미국의 본토, 그것도 저 동부 전선, 동부 도시, 시카고, 아틀랜타,
또는 뭐 필라델피아, 보스턴, 뉴욕, 워싱턴, 여기까지 다 한 발에 타탄두 미사일이 좀 개발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은 막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냥 러시아하고 사이가 좋았고, 재진입 기술도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간에 인구수도 많고, 서로 간에 핵전쟁이 벌어지면 잃을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하겠습니까? 전승절을 맨날 못마땅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하나 우려되는 나라가 조선입니다. 응? 이 전쟁이 안 끝난 데다가 국기도 수립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많은 나라를 유엔이라는 공조하에 이 경제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세컨더리 보이콧. 이게 뭐냐? 너 조선하고 거래하면 너는 죽을 줄 알아? 이거 완전 양아치 짓이죠.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을 많이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이제 트럼프 제1기 때 하노이 회담이 무산됐죠. 미국 레오콘 세력에 의해서 트럼프도 어떤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전력이 있는 데다가 북한하고 대화를 하자고 요구를 하는데 북한이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비핵화 이런 걸로는 꺼내지도 말아라. 우리 힘이 핵이 다 완성이 돼 있고 너희 나라를 다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무력을 갖고 있는데 무슨 비핵화니 그런 카드는 꺼내지도 말아라. 응? 그리고 이제 국교 수립, 평화 체제 유지 또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핵 비확산 금지 이런 정도로 조선은 희망하고 있어요. 근데 확산 금지란 게 뭐냐? 핵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팔지 않는다. 또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핵을 갖다 만들고 있다가 지금 미국한테 된통 티격태격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완제품을 팔 수도 있고 기술 이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핵만이 아니라 미사일 기술 이것도 이전하면은 골치 아픈 나라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미국은 그런 상황이었고 중국은 또 뭐냐? 중국은 도광양이가 이제 시대가 끝났다. 도광양이라는 게 뭐냐면 칼을 갓집에 꽂아 놓고 칼을 뺄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덩샤오핑의 정책으로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국내의 성장이 되고 그다음에 군사 장비, 첨단 무기, 로봇, 그다음에 드론 이런 것들이 다 미국 수준에 다 근접에 도달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되면서 관세 정책으로 중국은 건들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는 뭐 50%, 25%, 우리나라는 지금 15%로 잠정 합의가 돼 있고 일본도 15% 정도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중국은 든든한 의군이 필요해요. 그것도 핵무장을 갖춘 조선이 특히 필요했다 이겁니다. 그 러시아는 또 어떠냐? 러시아는 러우 전쟁을 하면서 서방으로 수출되는 뭐 가스 송유관, 송유관 이런 것들이 다 막혀버렸죠. 이것을 인도로도 이제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몽골을 통해서 그 가스관을 넣어가지고 중국에 판매를 해서 러시아는 다시 살아나야 할 전후 복구를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 조선은 어떠냐? 조선은 러시아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을 위해서 그동안 소원했던 중국과 관계를 회복해서 경제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만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는 또 어떠냐? 인도는 그동안 미국의 똥공을 빨면서 아양을 다 떨었는데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수입했다고 제재를 가하니까 또 중국에 있는 상하이 안보협력기구 이게 말하자면 그 나토에 반대되는 아시아판 동맹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러시아도 가입돼 있고 중국, 인도가 이번에 가입을 했죠. 하고 회의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다 얼크러지고 설크러져서 다 모아놔가지고 이게 겉으로 이게 확정된 사건이 바로 80주년 전승절 기념식에 딱 그럽니다. 시진핑 옆에는
좌측에는 김정은 위원장, 우측에는 푸틴 대통령. 그리고 주로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게 환담하는 것을 이게 방송에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중국 방송에서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었다. 그 다음에 이 북을 완전히 이제 끌어들여서 이 나라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만에 이제 침공을 할 때, 대만이 자꾸 저기 미국 쪽에 붙어서 상당히 통일을 반대하고 그런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대만을 공격한다는 설이 2027년도 안에 공격한다는 설이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시진핑이 다시 집권할 시기하고 맞물려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한미 동맹의 현대화 뭐 이런 거 그러는데, 그 현대화 말이 현대화지, 주한미군이 대만에도 투입이 되고 필요하다면 한국군도 투입이 되는 그런 동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전략적 유연성, 말 그대로 유연하게 대만에도 참가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무력을 가진 이 나라가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순망치안이라고 하는데, 조선은 그 베이징을 이게 지키고 있죠. 그러면 나라 위치를 보세요. 저쪽 러시아 연해주부터 시작해서 저기 황해도까지 보면은 중국을 완전히 이게 앞에 커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베이징의 심장이라고 하면 이건 다 갈빗대예요, 갈빗대. 그런 겁니다, 그때. 근데 만약에 미국이 저 북을 빼내갖고 자기들과 저기 동맹을 맺으면 중국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만약 그 신우주에 미군 부대가 배치되면은 중국군은 저 압록강 유역에 한 100만 군대는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돈도 돈이지만은 이게 베이징 코앞에 있는 거라 북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승절 사건 때 이런 단합을 과시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위상에 올라갔겠어요? 당연히 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상에 올라가고 중국에서도 띄워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행사는 시진핑이 했지만 그 행사의 승리자는 김정은 위원장이었다라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응?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부정적인 발언을 자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기를 죽이려는 작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재명이 가서 만나가지고 하여튼 트럼프하고 대화를 했는데 시종 내내 참 불안했어요. 참 적당히 빨아대야지, 이재명 너무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당신은 평화 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마라톤 저기 선수 옆에서 속도를 갖다가 저기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당신 일본에부터 먼저 들리고 왔느냐 그랬더니, 일본과의 그 해묵은 감정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하고 와야 당신이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일본부터 들려서 해소하고 왔다. 그러니까 기분이 막 쫙 쪄갖고 트럼프 입꼬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 자, 하나 물어보자고요. 그러면 박근혜하고 이명박이가 일본하고 합의를 해서 그것도 유효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그렇죠. 그 나라 따로 있고 지금 이재명 정부 나라가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7.4 남북 공동성명서,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6.15 남북 공동선언, 거기에 꼭 들어있는 것이 뭐냐? 북의 그 조국 통일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 통일, 그 다음에 우리 민족끼리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 민족 대단결, 해외에 있는 동포에도 다 통일사업에 참여를 시키자. 이런 것은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나 똑같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은 어디 가고 이재명은 왜 당신이 없으면 북한 통로를 뚫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피스메이커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동족끼리 한 약속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일본과 한 이명박 박근혜가 한 약속은 유효한 거고,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그다음에 미국의 제조업에 우리 한국의 기술 인력이 투하되죠. 뭐 투하되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다 해놓고 지금 어떻게 했죠? 지금 300명의 조지아주에서 불법 감금돼 있다가 지금 전 세계에 가서 데려오느니 마느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미국은 이렇게 참 싸가지 없고 참 앞뒷말에 달라고 양아치 같은 짓을 한다 이겁니다. 그 기술자들이 갔으면은 그 미국 노동자 취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거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미국 그 노동자들이 아무런 기술도 없는데 그 기술을 갖다가 전수를 받으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300명이라는 사람들을 수갑을 채우고 끈을 묶고 개망신을 이렇게 줘야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그 기술을 이전받으려면. 그리고 마스가가 뭐죠?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영광의 부활. 미국은 한 달에 한 척씩 2차 세계대전 그쯤에 일본과 전쟁을 할 때 배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큰 배를 만들었는데 지금 1년에 하나 만들까 말까 한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몇 배 정도 앞섰다 이거예요. 조선업을. 한국의 조선업을 좀 또 필라델피아의 한화그룹이 거기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도 이런 장점이 있어요. 미국한테 깜빡 아주 다 죽을 일이 아니라고. 응?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도 인질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가장 큰 게 뭐냐면 히토류. 히토류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희귀한 토양 광물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원이 매장량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공 정제 기술이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분진도 많이 나오고 3D 업종이 하나다 이겁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게 금융업만 하고 넥타이 메고 그런 사람들이 제조업을 이렇게 낙후된 상황에서 그걸 하려면은 중국처럼 하려면 최소한 4, 5년 걸린다 이겁니다. 근데 이 히토류 이것이 모든 군수 산업에 다 들어가요, 이게. 첨단 무기 이런 거에 다 몽땅 들어가는데 미군 인질이 잡혀 있는 거예요, 중국에. 이런 히토류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월마트. 미국의 월마트 유통 조직의 60%가 중국산이라는 겁니다. 중국산이 판매되고 있대요. 만약 그런데 중국에서 다 정지시켜 그러면은 트럼프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다우지수는 다운될 것이고, 특히나 또 이 법정 분쟁이 휘말려 있죠. 이게 미국의 상호 관세는 쿼터제로 한다든가, 얼마나 쿼터를 양을 어떻게 한다든가, 또는 연기를 관세를 어느 정도까지 유예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대통령 권한이 맞는데 각 나라마다 몇 프로 하느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은 미국 의회에 있다 이겁니다. 트럼프가 없대요, 권한이. 그래갖고 소송이 벌어졌는데 1심, 2심에서 트럼프가 졌어요.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앞으로 판결이 되는데 최종 판결이 나는데 트럼프가 패할 확률이 아주 높다 이겁니다. 그럼 트럼프가 패했을 경우에는 그동안 관세 협정을 맺었던 거 다 원상복귀해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미국이 득을 받던 거 다 그거 막 토해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국을 건드지를 못하고, 중국 관세는 지금 현재 10% 정도 되고 있죠. 올린다는 말도 못 꺼내고 있어요. 트럼프의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미국을 빨아대는데 힘이 약해서 그렇고, 미국의 네오콘 세력이 한국에 많이 침투가 돼 있어서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에서 그랬는지, 또는 실용 요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양쪽 다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다고 하지만 영혼을 팔아버린 그런 발언들, 구체적으로 다 얘기 안 해도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지 자꾸 당신이 해야 되고, 같이 중국도 같이 비행기 타고 가자, 비행기상한 전략을 듣고 있다 하면서 북한에는 원산에 트럼프 시설을 지어가지고 나도 거기 가서 당신은 골프도 같이 치고 싶다. 하여튼 엄청나게 참 잘 빨아들더라고. 그 영혼을 팔았으면 그 값을 이제 받아내야 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고, 하나 다행인 것은 미국 트럼프가 북의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까
구걸 해야 되는 이유는 다 말씀드렸죠. 다만 트럼프가 구걸 했을 때 이재명 따라가면은 그건 별 문제 없을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 회담 중에 자꾸 축에 세우고 지나치게 비굴하게 아부하면서 걱정되는 게 얘기가 한참 흘러가다 보니까 트럼프가 한 얘기가 있어요. 평택이나 오산에 있는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 땅을 사고 싶다는 얘기죠. 자, 이 속내를 완벽하게 드러냈습니다. 트럼프가. 절대로 우리 미군은 한국에서 떠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죠. 근데 내가 걱정이 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참 트럼프를 빨아대다가 실수할까봐 가슴을 졸였습니다. 근데 이거 한국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된다든가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죠? 이완용의 매국노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매국이라는 게 뭐죠? 나라를 팔았다는 얘기죠. 나라는 뭡니까? 땅이잖아요. 땅. 주로 영공, 영해, 국토를 얘기하는 거지만 전통적인 개념은 뭡니까? 땅이죠, 땅. 이 땅을 이제 팔으면은 이완용은 똑같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의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찬성할 국민들은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런 말장난에 깜빡 넘어가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것을 특히 조심하고 이 미국의 지나친 욕심, 미국에 마주 끌려가서는 안 되겠고 진정한 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라고 했죠. 그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회담을 하고 그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민족적 이익이 부합하게끔 앞으로 잘 풀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